구독, 좋아요. 우리 배웠어. 아, 이거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사 신용환입니다. 오늘 서울시 7급하고 9급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여러분 행정학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요. 이번 서울시 시험의 어떤 출제의 경향성과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은요. 일단 주제는 그렇게 낯선 주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풀고 나서 채점을 하다 보면 그렇게 고득점을 받기는 쉬운 시험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합격선은 과목별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85점에서 90점 요 정도 되면은 무리 없는 합격 점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욕심으로는 한 95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그 뭐 제 욕심인 거고 합격선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고 또 어떤 주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문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책형 A형 책형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해설해 나갈 텐데 1번에 이제 전통적인 주제가 나왔죠.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익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는 정답이 이제 쉽게 4번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죠. 그 4번에 보시면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적법 절차의 준수 밑줄 쳐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공익이 만들어지는 거다. 요거는 이제 실체설적 인식이 아니라 과정설적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지문이 2번 같은 지문인데요. 전체 효용을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 거기 밑줄 쳐두시고요. 요건 총 효용의 극대화. 요게 이제 공익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실체설이다. 공리주의적 인식에 입각한 실체설이다. 이렇게 수업 때도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또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 인사행정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총 4문제가 나왔는데 무려 3문제가 직위분류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 2번 같은 문제가 바로 이제 공직분류에서 이 직위분류제 분류에서 그 5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직류, 직렬, 직군, 직급과 등급 요 5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죠.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종류가 다르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 요거는 등급이죠. 종류가 다르니까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니까. 근데 2번에 보시면 종류는 유사하다.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르다. 이건 직렬이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비슷한 성격의 직렬을 모았다. 유사한 성질의 직렬의 군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직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동일한 직급 내에서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군이다. 그걸 직류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류는 동일한 직급 내가 아니라 동일한 직렬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쉽게 정답을 찾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책평가의 유형인데 정책학에서 나오는 거고 뭐 여러 번 출제가 됐던 파트죠.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유형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강조드렸던 게 바로 평가성 사정이었어요. 이 3번의 정답은 3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평가성 사정이라는 것은 그 제가 읽어드렸죠. evaluability. 그 위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수업할 때. evaluation이 평가고 ability가 가능성, 능력이니까 평가의 가능성에 대한 assessment, 사정, 측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평가가 가능한 것이냐를 미리 조망해보는, 그러니까 평가를 기획하는 단계에서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평가성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가성 사정이라는 것은 영향평가 또는 총괄평가를 실시한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기 전에 어떤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평가해보는 요런 이제 사전적인 평가 기획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는 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의 어떤 이념적 기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적 관점이 있고 단체자치적 관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요것도 이제 전통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라는 건 주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에 기반해서 그 지방을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주로 영미계 국가에서, 그러니까 분권적인 전통이 깊었던 영미계 국가에서의 자치 방식이고, 단체자치라는 건 말 그대로 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 지방정부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법률로서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전래권설에 기반한 거고 대륙계 국가에서의 자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옳은 것은 그 정답은 바로 1번에 바로 나오죠. 주민자치의 원리는 영미계 국가, 그 다음에 단체자치 원리는 주로 대륙계 국가,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발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다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거꾸로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전혀 문제 없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었고요. 5번 보시면 조직이론의 유형의 발달 순서. 이것도 뭐 쉬운 문제였어요. 조직이론의 변천사니까. 그 조직이론의 변천사를 우리가 왈도라는 학자가 분류를 했잖아요. 3단계로 고전, 신고전, 현대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이 고전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신고전은 인간관계론이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고전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 다음에 신고전이 인간관계론이니까 니언디귿으로 출발하는 게 2번밖에 없는 거죠.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체제를 전제한 체제 이론이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이 발달했던 게 바로 신제도주의 이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합리선택적 신제도론의 영향을 받아서 1980년대 공공선택론과 그다음 신공공관리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대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다음 6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행정 이론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포스트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대체하는, 탈피하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모더니즘을 탈피하는 이런 이제 시대인 거고, 이런 문화적 사조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시대적 사조 하에서 행정은 어때야 되느냐? 요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하의 행정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더니즘은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객관성에 대한 믿음, 유일무이한 답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 진리는 있다.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한다. 이런 거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그 공간과 시간적 맥락 속에서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의 어떤 그 문화적 사조의 특징이고, 그걸 수용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하의 행정 이론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6번의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맥락 의존적이라는 건 시공간적 흐름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더니즘 하에서는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진리는 불변의 하나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는 맥락 의존적인 진리를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서 진리라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고 7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위분류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공직구조에서 직위분류제와 대척점에 있는 게 뭡니까? 계급제죠. 그러니까 계급제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특성과 성질, 곤란도와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이 직무에 기반해서 이제 등급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직위분류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등급을 분류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특성과 그 다음에 전문화된 어떤 업무의 성격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게 돼요. 그래서 조직의 전문성은 높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문가가 그 직무에 한정돼서 길러지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맡았을 때 업무상의 유연성, 호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탄력적 인사 관리를 위해서는 계급제가 더 적합하고, 계급제는 이제 일반 행정가를 키우게 되니까, 그래서 인력 운용 관리의 유연성 이런 것들은 계급제가 이제 훨씬 더 높게 되는 겁니다. 다만 조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이 직위분류제가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보시면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의 문제인데, 이 탄력적 인사관리는 계급제의 이제 특성이 되는 거고, 조직과 직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직위분류제는 그 전문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다른 직무를 수행할 능력, 역량 등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도 전형적인 문제죠. 발생주의 복식부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너무 좀 사실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보시면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현금의 유출입,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는 관계없이 경제적 자원의 변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한다. 이게 발생주의죠.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거. 발생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게 현금주의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요게 이제 현금주의고, 실질적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면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이중 기록한, 이중 동그라미 쳐두시고, 이게 복식이죠, 복식. 그죠? 그래서 기록하니까 부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발생주의고 니은은 복식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8번의 정답은 자연스럽게 2번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 TQM이 나와요. TQM은 이제 총체적 품질 관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MBO하고 비교해서 이제 배웠었잖아요. MBO는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업무의 개인적 성과 관리를 하는 방식이라면, TQM은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해서요. 업무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참여해서 조직 전체의 어떤 품질 혁신을 추구해 나가는 지속적인 관리 방식이 바로 TQ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QM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그 TQM은 낮은 성과를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 달성도에 따라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MBO예요. TQM은 조직 전체를 하나로 보고 조직 전체가 그 서비스하는 그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 전체가 생산해내는 그 재화의 품질을 혁신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과 집단적 보상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MBO가 대비되는 TQM의 어떤 그 정확한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했느냐가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 요 이제 역시 지방직 시험 문제니까 지방자치론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10번은 사무배분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3번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답을 찾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요 3번 지문을 우리가 무슨 원칙이라고 합니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가 서로 경합하면 광역이 우선합니까? 기초에 우선합니까? 기초가 우선하는 거죠. 왜? 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현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 좋게 채점했을 것 같아요. 11번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 총론에서 이제 행정이론 파트에서 나왔는데,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이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탈신공공관리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그 다음에 그 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조종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게 탈신공공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이 문제는요 탈신공공관리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장이 이상합니다. 자, 2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학에 사실 의외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어적으로 문장이 이상해서 오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올바른 문장을 틀리게 고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대꾸가. 한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탈신공공관리는
신공공관리의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통치 역량을 강하며, 이 통치 역량이라는 건 정부의 통치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통합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통합을 한대요. 그러면 분절화가 확대, 쪼개지는 게 확대됩니까? 분절화가 축소됩니까? 분절화가 축소되고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절화의 확대가 아니라 분절화의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집권화와 재규제, 그러니까 과거에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강조했던 게 분권화, 규제 완화였잖아요. 그걸 다시 재집권화하고 재규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정부의 통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게 이제 탈신공공관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조직 문화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직 문화라는 것은 제가 하나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수업하면서. 뭐냐면 이 문화라는 건 구성원들 간의 어떤 안정감, 안정성, 그 다음에 뭐 일체감, 동질성, 이런 것도 이제 높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렇게 되게 되면 공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 유연성,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강력할 때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추구할 때 조직 문화라는 것은 어떤 저항의 측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보면 정답이 4번이죠. 거기 보시면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 문화는 조직 혁신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그 저항의 요인으로서, 조직의 변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16년도 지방직 7급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로이의 정책 유형을 구분한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이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한 건 맞아요. 그 네 가지 맞는데, 근데 구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 로이는요, 이 사실 그 정책에 따라서 정치 과정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고, 그럼 정치 과정에서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부의 강제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 다음에 강제력의 적용 영역이 개인이냐 환경이냐, 여기에 따라서 요 네 가지 정책을 구분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기출문제집에서도 다뤘던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틀린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 부담의 주체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고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영역에 따라서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의 정책 유형의 분류의 기준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 우리나라의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의 예산의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산과 법률이 다르게 존재하는 거죠. 그럼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예산과 법률의 관계가 어떠하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배울 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하위의 효력을 가지만 상호 구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없고 또 예산으로서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려면 예산과 법률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한 건데,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예산은 법률로의 개폐가 불가능하지만,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으로서의 국회 의결을 거쳐야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별개고 상호 구속성을 가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그 위원회를 분리할 때 새로운
분류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위원회를 분류할 때 이 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권, 결정권. 그러니까 결정의 구속력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이제 구속력을 가지면 행정위원회,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를 또 두 가지로 나누죠.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집행권한. 그래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협의회 행정위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행권한은 없는 것을 우리가 의결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결위원회다. 있고 없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위원회라고 이제 불리려면 결정권과 이제 집행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행정위원회고요. 의결위원회는 결정권만 가지고 있을 때, 집행권한이 없을 때.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는 결정권도 없고 집행권한도 없을 때 자문위원회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15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의결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권이 없다. 정확하죠. 의결위원회는 결정권, 그러니까 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 1번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1번 이렇게 찍고 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시면 사실은 16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16번 문제가 제일 어렵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 그러니까 기존에 묻는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좀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주제는 뭐 늘상 있는 권력 관계 모형이잖아요. 엘리트냐 다원주의냐 뭐 이런 모형인데, 거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맞추기는 사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헌터가 엘리트론자로서 이제 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헌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스는 이제 지위 접근법이었고 헌터는 명성 접근법이었는데, 그 지역 사회의 연구를 할 때 그 명성 있는 이제 엘리트들이 그 폐쇄된 담배 연기 자욱한 방에서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용된다라는 이제 명성 접근법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사회 연구에서 응집력과 동료 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것은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기업 엘리트라고 한 거예요. 그 기업 엘리트들이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를 가지고 강한 응집력을 가지면서 지역사회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는 죄송합니다. 그런 그 엘리트론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틀린 포인트는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기업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 요거는 사실 수험생들한테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17번 문제는 사실 뭐 너무나 그 자주 출제됐던 문제고,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기억나시죠? 그 퇴직자 취업 제한 제도 5.3, 그러니까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 그래서 이게 3.3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뭐 5.25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요것도 정답이 바로 4번이죠. 4번 5.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퇴직 전 5년이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사 그 소속됐던 부서와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거. 재산 등록 의무자에 한해서, 그래서 취업 심사 대상자에 한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취업 제한 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8번 문제. 정부 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때 내부 통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길버트의 분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부냐 외부냐의 구분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통제기관이 행정부 안에 있으면 내부, 행정부 바깥에 있으면 외부. 요렇게 이제 요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정당은 행정부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9번 문제.
이것도 이제 행정가치에서 전형적인 문제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효과성과 능률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고 능률성은 투입분의 산출이잖아요. 투입분의 산출이라는 건 어떤 결과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능률성이라는 건 수단적이고 과정적인 측면의 개념이 되는 거고, 효과성이라는 건 목표 달성도를 중시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정확하게 거꾸로 설명된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바꿔보면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중시하게 되는 거고, 반면 능률성은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심을 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1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문제. 직무평가의 방법 중에서 역시 이제 직위분류제의 문제가 나왔죠. 직위분류제의 과정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 직무평가의 방식은 서분점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 비교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요 위에 두 가지는 비계량적 방법이고 두 가지는 계량적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상대평가고 요 두 가지는 절대평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점수법과 분류법은 기준표가 있죠. 기준표가 있는데, 분류법은 기준표 이름이 뭐였어요? 등급 기준표고, 점수법은 직무평가 기준표죠. 그렇죠? 요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20번에 점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4번 보시면 직무평가 기준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직무평가 기준표가 쓰이는 것은 점수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따두면 시험 문제를 풀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직무평가 기준표는 점수법이다. 이렇게 요걸 정확하게 알아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뭐 바로 4번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1번은 분류법이고요. 2번은 기준 직무와 직무를 비교했으니까 요소 비교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비계량적 방법인데 직무 상호 간의 비교를 했으니까 이건 이제 서열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급 시험 해설을 다 마쳐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시험 문제를 이제 잘 푸신 분들은 합격을 하셨겠죠. 합격을 하시고 정말 축하드리고, 이번 서울시 시험으로 해서 이제 올해 9급 시험은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아쉽게 불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한테 마지막 좀 조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6월 서울시 시험이 끝나고 나면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휴식기에.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요.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준비를 하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이제 서울시 시험에서 한 85점을 받았다. 그래서 85점을 행정학 85점마다 합격하면 되는데 아쉽게 합격을 못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감히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험은 매년 원점에서 시작된다. 요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수험생이냐면, 계속 시험 공부를 마무리를 못하는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85점에 이제 받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15점의 노력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90점만 받으면 되니까 5점의 노력만 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숨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순간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셔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85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그리고 한 11월 때까지 쉬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고 늦가을이 되면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또 요약서 보고 그 다음에 뭐 문제풀이에 막 빠져들고 이러다 보면은 제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성적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이제 막 지겹고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보던 거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떨어진 이유는요, 운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실력이 부족해서라는 걸 아프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올해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합격하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아픔이 내년에는 꼭 그 기쁨으로 결과를 승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드린 조언이니까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와서 질문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